1924년 소련의 제1대 최고 지도자 레닌이 사망한 뒤 소련 내부는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완벽한 사회주의를 위해 유럽 전체를 혁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레프 트로츠키와 소련 내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오소프 스탈린이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레닌은 유언장에서 스탈린보다 트로츠키를 더 위로 평가하며 그에게 권력을 이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죠. 스탈린 동지가 서기장으로서 무제한에 집중된 권력을 쥐게 된다면 그 권한을 주의 깊게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반면 트로츠키 동지는 현재 가장 중앙위원회에 적합한 인물이다. 하지만 스탈린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 내부 사람들과 결탁하여 트로츠키를 당의 단결을 해치는 분파주의자로 몰아 당에서 제명시켰는데요. 싸움에서 승리한 스탈린은 완전한 독재를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야망을 품었죠. 1928년 그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타국이 100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단 10년 안에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세운 이 계획은 광적으로 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소련에는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죠. 레닌 시절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진 부유한 농민인 쿨라크는 공산주의의 적으로 규정되고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스탈린대에 들어서며 더욱 가혹해져 1929년 재산의 몰수와 국유화를 진행했는데요. 이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밑거름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그런 스탈린의 고민을 해결해줄 묘안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베케에 있는 솔로베츠키 섬의 한 죄수였는데요. 그는 밀수 혐의로 10년형을 받은 나프탈리 프렌켈이었죠. 프렌켈이 수감되었을 당시에 노동교화소, 즉 굴라크는 그다지 체계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역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는 했지만 체계가 부족하니 결과는 가시적이지 않았는데요. 프렌켈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그런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에 그는 수용소의 죄수들을 이용해 성과를 내는 수익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프렌켈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27년 석방되었는데요. 프렌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1929년 그는 죄수들의 공짜 노동력을 이용해 운하와 도로 같은 사회시설을 건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 중이었던 소련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프렌켈은 자신이 죄수로 있었던 슬로베츠키 수용소의 생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고 설계한 시스템에 따라 굴라크를 관리하며 발군의 결과를 내놓았죠. 마침 죄수들을 활용해 경제적인 성과를 내도록 규정한 소련 정부의 결정과 프렌켈의 결과가 맞물리며 스탈린은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탈린은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던 각 지역 수용소를 통합관리할 본부를 세웠는데요. 그렇게 집단 수용소에 지나지 않았던 굴라크는 프렌켈의 시스템 도입 이후 체계화된 강제 노동소로 재편되기 시작하죠. 굴라크는 하나의 단지가 여러 개의 개별 수용소를 거느린 관리단지 단위로 운영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인 1930년도에는 약 18만 명의 수감자가 존재했는데요. 핵심 시스템을 제시한 프렌켈은 단번에 굴라크의 간부로 발탁되었죠. 프렌켈이 제시한 시스템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수용소를 기업화하는 수용소 기업화와 일한 자에게만 먹을 권리를 주는 배급 할당제였는데요. 이 덕분에 굴라크에서는 죄수의 직접 노동을 통해 수용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고 할당량만큼 일하지 않은 죄수들에게는 음식의 양을 줄이며 잡다한 부대 비용까지 아낄 수 있었죠. 하지만 죄수들에게 있어 이 시스템은 가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수의 가치는 노동성과 직결되었기에 주어진 양의 노동을 해내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데요. 문제는 작업량이 인간이 하루 종일 화장실 갈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해도 채우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것이었죠. 작업 종류에 따라 죄수들은 한 사람당 하루 5톤 이상의 극단적인 할당량을 배분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배급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양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초과해서 일해야만 했는데요. 작업량이 미달될 경우 음식물 찌꺼기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배급은 철저히 노동량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100% 할당량을 채운 자에게는 빵 600g이, 채우지 못한 자에게는 300g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미쳐갔다. 그들은 말의 사치나 쓰레기통을 뒤졌고
심지어는 동료의 시신 곁에서 남은 빵 조각을 찾아 헤맸다. 이것은 건설이 아니라 조직적인 도살이었다. 이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죄수들은 갈수록 적은 양의 음식을 받았고 또 힘이 나지 않으니 갈수록 부족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아사하기 일쑤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프렌켈이 의도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규칙에 정확하게 부합했죠. 수용소는 일하지 못하는 죄수를 손쓰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수들 중 말을 잘 듣고 체제에 금방 순응하는 모범 죄수를 뽑아 일정한 수의 조를 통솔할 권리를 주었는데요. 조장이 맡은 죄수들 중 누군가 실수라도 할 경우 조장의 배급량을 줄이며 죄수가 죄수를 직접 탄압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죠. 1931년 프렌켈은 스탈린의 거대한 야망과 과시욕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인 백해 발트해 운하 건설을 주도하게 됩니다. 백해 발트해 운하는 길이가 227km인 무척이나 긴 운하인데요. 스탈린은 소련의 위대함을 보이겠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이 운하를 고작 20개월 만에 제작할 것을 명령했죠. 길이가 82km인 파나마 운하만 해도 건설에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 불가능한 속도에 더해 전문 장비와 기술마저도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죄수들은 삽, 곡괭이, 정, 지렛대, 수레 등만을 이용해 기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야 했죠. 영하 40도의 강추위에 땅은 이미 얼어버렸고 죄수들은 나날이 쇠약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은 마치 지옥도와 같았는데요.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될 때 두개 기초 속으로 죽은 자들이 던져졌다. 땅은 돌처럼 얼어붙어 삽질이 불가능했기에 시신들을 묻을 구덩이를 팔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체들을 둑 아래에 그대로 쌓아 올렸다. 봄이 오고 얼음이 녹자 둑은 내려앉기 시작했다. 시신들이 부패하며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또 다른 시신들을 던져 넣어 제방을 완성했다. 함께 하루하루를 견디며 힘겹게 버텨가던 동료 죄수들이 매일 죽어나갔지만 노동 중에는 함부로 그들을 애도할 수도 없었죠. 결국 운하는 스탈린이 요구한 20개월의 마감 기한을 지켜 완성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려한 대로 이것은 제대로 사용할 수조차 없는 쓰레기와 같았는데요. 오로지 성과만을 위한 공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군함과 다양한 배가 지나다녀야 할 운하의 깊이는 고작해야 3m를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련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이 운하를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고자 했던 스탈린의 시도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무려 12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던 이 공사는 약 2만 5천 명이 사망하며 상당수의 인원이 운하의 완성을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소련 정부에 있어 죄수의 사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소련은 2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운하를 완성했다는 사실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이를 굴라크의 성공으로 치부했습니다. 운하 건설 이후 수감자의 수는 약 50만 명까지 급증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생계형 절도 등의 혐의를 받은 아주 경미한 수준의 범죄자나 무직자, 불황자 등의 무고한 시민들도 다수 있었죠. 이미 굴라크는 하나의 사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수를 늘리는 것이 곧 생산성을 늘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많은 수의 죄수가 굴라크에 수감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37년 굴라크의 몸집을 몇 배나 더 키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37년 스탈린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특히 과거 함께 혁명에 참여했던 볼셰비키들을 두려워했는데요. 스탈린은 눈에 가시였던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공포를 각인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반대할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넣거나 죽여버리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론으로 인해 소련에는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이루어진 일명 대숙청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우리는 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겁니다. 설사 그들이 옛 볼셰비키라도 우리는 그들의 일조, 그들의 가족까지 없애버릴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을 해치는 자는 모두 가차없이 처단할 겁니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일조까지 모든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대숙청에서 가장 활약한 것은 단연 내무인민위원부, 즉 엔카베드였습니다.
당시 엔카베드의 수장은 니콜라이 예조프로 피해 난쟁이로도 불린 사람이었는데요. 스탈린의 사냥개를 자처한 그는 처형해야 할 인원의 수를 국가에서 정해주는 할당제 내무인민위원부 명령 제004475를 누구보다 기쁘게 따랐죠. 공화국 엔카베드 인민위원들과 변경 및 주 엔카베드 관리국장들이 제출한 등록 집계 자료에 따라 탄압 대상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승인된다. 명령은 이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다. 앞서 언급된 요소들 중 가장 활동적인 제1범주는 총살하고 활동성은 떨어지지만 적대적인 요소들인 제2범주는 8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강제 수용소에 수감한다. 이를 위해 명령 제004475는 엔카베드 간부 3인위원회인 트로이카를 구성하고 각 지역별로 총살 및 투옥 대상자의 할당량을 정해놓는다. 이 명령에 따라 엔카베드들은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내몰렸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어 숙청의 대상이 될 것은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었는데요. 엔카베드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죠. 심지어는 정해진 수보다 많은 수를 체포하게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경쟁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욕에 휩싸인 스탈린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결국 엔카베드는 할당량을 채우고 실적을 올리고자 무고한 사람들까지 붙잡기 시작했죠. 죄명은 자백만 있어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아 가혹한 고문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타국의 성씨로 보이는 이름이 발견된다면 가장 먼저 간첩 혐의로 붙잡았고, 그마저도 부족해지자 아무나 무작위로 고른 뒤 간첩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우기도 했는데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국제간첩으로, 회사에 5분이라도 지각하는 경우 근무 태만이 아닌 공산주의를 향한 파괴공작, 즉 사보타주로 분류하여 체포했죠. 통근 버스를 납치하거나 새벽녘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뒤 전원 체포하는 방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연설이 끝난 후 박수를 가장 먼저 끝내거나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도 체포의 명분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당에서 명망 높고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죠. 당신이 카자흐 지방위원회 서기직에 재임하던 시기에 한소련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925년 카자흐 지방위원회 서기로 재임했던 10개월 동안 본인은 당과 소련 국가기구를 사회적 적대 요소 및 유해한 분자들로 오염시키는 방대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당신이 언급한 인물들 외에 또 누가 민족주의 조직의 지도부를 구성했습니까? 민족주의 조직의 지도는 리스쿨로프 투라르, 사드바카소프 스마굴, 누르마코프 등 이렇게 붙잡아온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고문이 행해졌고, 그들은 고통에 못 이겨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정신적인 한계에 내몰린 이들은 이웃과 직장 동료,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거짓 밀고했는데요. 이 대숙청 기간 동안 처형으로 사망한 이들만 70만 명이었으며, 굴라크에 수감되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사망한 이들을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무려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죠. 당 중앙위원 중 70%가 체포되었고, 군 장성급도 절반 이상이 숙청되며 모든 권력은 스탈린에게로 집결되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굴라크로 끌려갔는데요. 굴라크는 꾸준히 증가하여 단지만 476개, 개별 수용소 지점은 3만 개 이상이 되었죠. 수감자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200만 명이 굴라크에 수감되었고, 덕분에 안 그래도 열악했던 환경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졌는데요. 굴라크가 사라지기 전까지 거쳐간 사람만 해도 약 1800만 명에 달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련의 국민 10명 중 1명은 굴라크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숙청을 주도한 엔카베드의 수장까지도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조프는 1940년 대숙청이 끝난 직후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스탈린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간첩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엔카베드는 처형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뒤통수에 총을 발포하는 방식으로 처형하였는데, 예조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형장이 이슬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죠. 결국 이 대숙청은 소련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재와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데 그친 국가적 학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940년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였지만 그 외 모든 면에서 참패한 겨울전쟁 이후 스탈린이 오랜 친구였던 클리멘트 보로실로프와 나눈 언쟁은 유명한데요.
이 모든 것은 스탈린 당신 책임입니다. 군 간부들을 파괴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스탈린은 이에 적당히 대답했다. 그러자 보로실로프는 삶은 새끼 돼지가 담긴 접시를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내가 아는 한 이러한 사건은 단 한 번뿐이었다. 보로실로프는 이 한 번의 직원으로 자리에서 해임되고 말았죠. 1953년 3월 5일 소련 최악의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한 후 굴라크는 여태까지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3주 만에 대규모의 사면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후 단기간에 100만 명 이상이 석방되었는데요. 스탈린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니키타 흐루쇼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를 비판했죠. 스탈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잔인한 고문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무고한 당원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그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의심만으로 사람들을 처형했다. 스탈린은 스스로를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철학자로 포장했다. 그는 겸손함이라곤 전혀 없었으며 모든 공적은 자신에게 돌리고 모든 실패는 남 탓으로 돌렸다. 스탈린을 향한 우상화를 멈춘 그는 격하운동을 통해 스탈린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최대의 공포였던 굴라크는 자연스럽게 폐쇄되었고 엔카베드 또한 해체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름만 바뀐 채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죠. 엔카베드는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1954년 KGB로 재탄생하며 다시금 악명을 떨쳤습니다.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을 위한 구금시설 또한 운영이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탄압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죠.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며 러시아는 이런 비극적인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듯 했습니다. 엔카베드와 관련된 문서와 사형집행 명단들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1987년 출범한 메모리얼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굴라크의 참담한 실상을 속속들이 밝혀나갔는데요.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하기 시작하며 다시 스탈린 영웅화가 시작되었죠. 메모리얼은 소련을 테러 국가로 묘사해 이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전쟁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 2021년 12월 푸틴 정부는 굴라크의 기억을 지키던 메모리얼을 강제로 해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산 명령 직후인 2022년 메모리얼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요. 반면 러시아 곳곳에는 위대한 동지 스탈린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고 하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